안녕하십니까? 저는 60이 훌쩍 넘은 나이에 횟집을 20년째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몇 번 식당을 망하고 나서야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그동안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그 힘든 시절에 저에게 유일하게 웃음을 주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 딸인데요. 모든 부모가 지 자식이 제일 이쁘듯이 씹져도 제 딸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했습니다. 아직 제 딸은 결혼하지 않았는데 몇 년 전 예비 사위를 데려왔어요. 그때 저희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었죠.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저는 28살의 아내를 만나 30살의 딸을 만났어요. 돈도 없고 배운 거 없는 놈에게 시집 온 제 집사람에게 가장 감사했어요. 농사를 짓던 부모 밑에서 커서 할 줄 아는 거라곤 정말로 농사밖에 없었거든요. 농사는 정말 돈벌이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시작한 게 바로 고기잡이였습니다. 한 번 배 타고 돌아오면 그래도 손에 돈이 좀 쥐어지는 게 좋았어요. 차곡차곡 모아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 일을 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쯤 저는 동료와 동업하여 전 재산을 끌어모아 횟집을 차렸고 1년도 안 되어 쫄딱 망했어요.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나니 그 뒤로 다른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마 저희 집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갓난쟁이 딸 벗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저는 집안의 돈을 까먹기만 했어요. 횟집이어서 문제였나 싶어 그 뒤로는 칼국수집도 해보고 국밥집도 해보고 심지어는 생전 즐기지도 않았던 돈가스집까지 차려봤습니다. 하지만 줄줄이 망했지요.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좋아하지도 않는 걸 내세우며 사업을 했으니 안 망하는 게 이상했지요. 좋아하는 거 열정적으로 해도 될까 말까 할 판인데 언젠가는 성공하겠지 노력하면 뭐든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또 버렸어요. 하지만 제 나이 40이 다 되어가도록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지 못했어요. 그때 딸이 10살 정도 되었었는데 저에게 아빠, 학교에다가 아빠 직업 뭐라고 써야 돼? 하고 물어보면 그냥 무직이라고 쓰면 된다. 하고 대답했어요. 실제로 저희 집 가장은 제가 아니라 아내였고 슬슬 아내도 절 지쳐하고 있었거든요.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 아내가 날 떠나고 싶어하면 어쩌지? 하면서요. 월급이나 벌자 하는 마음으로 한 횟집에 취직해서 회를 썰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 딸 대학까지 보내려면 돈을 모아놔야 했으니까요. 이제는 사업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가정에 충실한 아빠가 되기로 마음먹었지요. 아직도 딸을 중학교에 보냈을 때가 생생합니다. 교복을 맞추러 갔는데 그 모습이 뭉클하더군요. 애기 때 기어다니던 게 어제 같은데 벌써 중학생이라니요. 이상하게 전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딸만 보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항상 미안하고 잘 커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커졌으면 좋겠고 딸을 보면 참 마음이 그래요. 그때쯤 아마 제가 횟집 사장에게 제안을 받았을 겁니다. 열심히 일하던 저에게 횟집을 물려받으라는 제안이었지요. 처음엔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 손만 대면 망해버리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처음엔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횟집을 이어받으라고 한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당신, 이제 경력 많이 쌓았으니까 사업해도 되잖아. 또 망하면 어쩌지? 그럼 또 벌면 되지. 우리 아직 젊은데 뭐가 문제야. 여보, 고마워. 고마우면 잘해. 저는 아내의 응원을 받아 그 횟집을 물려받았습니다. 평소에 단골이 참 많은 곳이어서 다행히도 망하지 않을 만큼 이어갔어요. 그땐 정말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가게 한 번 고 새벽 시장 가서 싱싱한 거 골라오고 그리고 손님들이 다 가고 밤이 되면 집에 가지 않고 메뉴 연구를 했어요. 다 같은 횟집 중 우리 집에 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며 저희 집만의 메뉴를 만들었지요. 초창기에는 하루에 많아야 3시간을 자며 보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아빠, 남편이 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렸어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잖습니까? 정말로 그 뒤로 술술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횟집도 어느 정도 손님이 줄줄이 오기 시작했고 평일 주말할 것 없이 바빠졌습니다. 입소문이 탔는지 어쨌는지 하루는 줄 서서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좋아해줘서 행복했어요. 그때부터 쭉 그 자리에서 횟집을 운영했어요. 가게를 넓히긴 했어도 이동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곳에 너무 편했고 단골 손님들과도 친해져서 다른 곳을 가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건강이 허락해줄 때까지
여기서 버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딸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공부도 곧 잘하는 편이었어요. 일찍 철이 들어서 부모 속을 썩인 적도 없는 착한 딸이었지요. 가끔 횟집에 와서 아빠 힘들다고 일을 도와준다는 거 집에 가라고 했어요. 우리 딸만큼은 고생 안 시키고 귀하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입히고 좋은 경험만 하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시간이 어찌나 빨리 지나가는지 딸은 어느새 고3이 되었고 수능을 보게 되었어요. 수능 시험장까지 차로 데려다주고 어찌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수능을 보는 것처럼 긴장이 되더라고요. 수능이 끝날 때까지 일도 못하고 전전긍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능을 마치고 돌아온 딸의 표정이 밝아서 저도 한시름 놓았고 원하던 대학, 원하던 과에 합격해 우리 가족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땐 정말 모든 임무를 마친 기분이었어요.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지요. 하지만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부터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취업이 어찌 그리 힘들었는지 저의 때만 해도 취업이라는 걸로 고민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나 봅니다. 원서를 한 50개 정도 썼다고 하던데 오라고 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나름 공부도 잘했고 좋은 대학에 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취업이 안 되니 딸이 많이 우울해하더라고요. 그땐 정말 저희 집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을까요? 딸은 겨우 한 중견기업에 입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곳도 아니었고 전공을 살리는 일도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만족하며 다니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기에 취업할 수 있는 게 어디냐고요. 저는 횟집을 계속 운영했어요. 회사에는 정년퇴직이라는 게 있지만 가게 운영은 그런 게 없어서 쭉 이어갈 수 있었거든요. 딸이 한 30쯤 되었을 때 어느 날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 남자친구 생겼어. 한 번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당혹스러웠지만 반가웠습니다. 딸의 나이가 그리 어리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고 있나 은근 궁금했거든요. 집에 한번 데려와. 최고급 회 대접할 테니까. 안 그래도 이번 주말에 한번 데리고 오고 싶은데 괜찮아? 그럼 괜찮지. 그럼 준비하고 있을게. 딸의 남자친구라니. 기분이 묘했어요. 딸이 분명 결혼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모든 놈들이 도둑놈 같고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니까 최대한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주말이 왔고 딸의 남자친구는 꽃다발 하나와 홍삼 한 박스를 들고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첫인상이 선하니 참 좋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제야 찾아뵙네요. 만난 지는 6개월 정도 됐고 나이는 딸과 동갑이라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처음 만났고 부서는 다르지만 서로 호감을 가졌기 때문에 퇴근 후 자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넌지시 저에게 말하더군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 염두에 두고 만나고 싶습니다. 저의 딸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 딸에게 남자친구 없냐? 결혼 언제 할 거냐? 하며 자주 묻곤 했는데 막상 딸이 사랑한다는 사람을 데려오. 마음이 참 씁쓸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그래도 데려온 사람이 예의도 바르고 싹싹하니 괜찮은 사람 같아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자주 만났습니다. 저희 가족끼리 여행 갈 때도 따라와서 같이 갔고 주말마다 와서 식사를 하고 갔지요. 매번 살갑게 저희에게 다가와서 참 좋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입맛도 저희와 비슷하고 취향도 잘 맞더라고요. 특히 저와 잘 지냈습니다. 주말에 제가 등산을 가곤 했는데 항상 따라붙어서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싫지 않았어요. 아내도 등산 싫어하고 딸도 바빠서 안 간다고 하는데 옆에 말동무가 있으니 좋더군요. 아들이 있다면 이런 기분일까 하는 마음도 들었고요. 예비 사위지만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예비 사위 이름을 현철이라고 칭하겠습니다. 현철이는 저에게 정말 지극정성이었어요. 제가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잘 못 만져서 알려달라고 하면 종이에 일일이 손으로 써서 알기 쉽게 해줬고 병원에서 작은 시술을 할 일이 있었는데 왔다 갔다 저를 태우러 왔어요. 주변에서는 벌써 든든한 사위 있어서 좋으시겠다고 칭찬을 해줬지요. 저희와 함께한 지 1년쯤도 이제 정말 진짜 사위 같더라고요. 딸은 봄에 결혼하고 싶다며 일찌감치 예식장을 예약했고 상견례까지 하면서 결혼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거니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비 사위가 얼른 진짜 사위가 되길 기다렸지요. 그렇게 결혼날이 가까워지고 한참 애 엄마 한복 보러 다녔을 때였습니다. 자고 있는데 새벽에 핸드폰 문자가 한 통 오더라고요. 진동 소리에 놀라서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확인 안 하고 그냥 다시 잘까 하다가 느낌이 이상하게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자를 확인했더니 사진 하나가 와 있었어요. 크게 해서 봄이 반결문이라고 써진 종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더 크게 해서 봤더니 글쎄 현철이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문자가 하나 더 와 있었어요. 당신 예비 사위, 상간남이었습니다. 제 아내와 1년간 바람 피웠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한참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결국 문자를 했어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달라고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옆에서 집사람이 자고 있어서 거실 베란다에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밤늦게 죄송합니다. 현철이가 뭐가 어쨌다고요? 제 전 와이프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현재 이혼한 상태고요. 유부녀 꼬신 발염치한 놈인데 진짜 사위로 맞이하실 생각입니까? 자세하게 좀 얘기해줘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 말로는 제 예비 사위가 남의 아내를 뺏은 상간남이라고 합니다. 둘은 같은 회사였는데 심지어 직급도 많은 유부녀를 꼬셨다고 하네요. 연상의 유부녀와 몰래 1년간 만났고 깊은 사이까지 갔다고 합니다. 결국 그 유부녀가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선언하면서 모든 게 들통나고 말았고 현철이는 어느 날 잠적을 하고 말았다네요. 회사도 옮기고 집도 옮기는 바람에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인터넷을 통해 겨우겨우 찾았다고 합니다. 보니까 결혼을 준비하는 것 같길래 그쪽 집안에서 아무것도 모를 게 뻔하니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연락했다고 하네요. 그놈 절대 집에 들이지 마십시오. 분명 뒤통수 칠 거고 지 분리할 땐 도망가 버릴 겁니다. 제가 그놈 때문에 인생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남의 인생 무너뜨린 사람을 사위로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증거는 여기 쌓여 있으니 원하시면 더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차라리 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현철이는 저에게 이미 사위나 다름없는 사람이었고 사진, 결혼이 한 달도 채 안 남았을 시점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딸도 이 사실을 압니까? 네, 똑같은 사진 보냈습니다. 꿈쩍도 안 하길래 아버님께 보낸 겁니다. 그날 전화를 끊고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딸을 제 앞에 앉혔어요. 내가 이런 문자를 받았다 하며 보여주니 눈물을 글썽이며 놀라더라고요.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넌 이 결혼할 계획이야? 물어보니까 잠깐 실수한 거래. 그럴 일 앞으로 절대 없을 거라고 나랑 약속했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유부녀 꼬신 놈이고 죄를 지은 놈이야. 그럼 어떻게 결혼이 한 달 남았는데. 나도 지금 너무 힘들어. 결혼 파토 내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해. 딸은 울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믿었던 사람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바뀌고 자기를 사랑해주길 기대하며 믿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딸을 그놈과 결혼을 시킬 수 없었습니다. 결혼시켰다가 또 그놈이 불륜을 저질러 제 딸 피눈물 흘리게 하면 어떡합니까? 내 딸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62 정상적인 사람과 결혼시켜도 싸우고 이혼한다고 할 판에 상간남이었던 놈과 어떻게 결혼을 시키겠습니까? 저희 집사람은 이 사실을 알자마자 눈물부터 흘리더군요. 아무래도 현철이와 정이 들었고 믿었던 예비사위였는데 이런 추악한 짓을 했다는 게 믿기 힘들었나 봅니다. 저는 살면서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쪽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는 짓이고 평생 그 잘못 때문에 한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니까요.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때마침 현철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뭐 하세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도 되나요? 그래, 와서 이야기하자. 할 말이 있다. 무슨 할 말인데요? 와 보면 안다. 무거운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빨리 퇴근하고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긴 말 필요 없이 제 딸과의 결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냐고 묻길래 이유는 너가 잘하지 않냐고 했어요. 아버님, 혹시 누구한테 연락 받으셨습니까? 그래,
연락 받았다. 그러니까 2만 파혼해라. 제 말도 들어보셔야죠. 어떻게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십니까? 아버님과 저 서로 안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저 모르십니까? 현철이는 울상이 되어서 저에게 사정사정했어요. 잠깐의 실수로 자신을 판단하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게 잠깐의 실수야? 1년 넘게 만났다면서. 아버님, 저도 속은 거예요. 이혼한다고 했다니까요. 그래놓고 절 배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부녀인 건 알았다는 거네? 그건 그쪽이 먼저 저를 꼬드렸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면 왜 우리한테 미리 말 안 했어? 굳이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을 속여. 야 이놈아, 당장 나가. 아버님, 다 과거예요. 이제는 저 그런 짓 절대 안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짓거리길래 그냥 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그놈이 저에게 사과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속은 것이라고 저에게 대를 낸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싶었습니다. 딸에게 사정사정했습니다. 이 결혼은 아니다. 아빠를 봐서라도 파혼을 해다오. 너가 결혼을 해버리면 난 절대로 다신 널 보지 않을 거다. 빌면서 딸을 설득했어요. 다행히도 아빠를 속썩이고 싶진 않았나 봅니다. 파혼하겠다고 하더군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혹시 딸이 이 결혼 부모 없이 하겠다고 하면 어쩌나 두려웠거든요. 결혼까지 계획했던 남자와 파혼을 하게 되니 딸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하긴 저의 부부도 많이 힘들었어요. 한때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예비사위를 한순간에 잃어버렸으니까요. 참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끝내서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만약 딸의 결혼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일이 터지고 몇 주가 지났을 때 예비사위였던 그놈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횟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리는 겁니다. 봤더니 술에 취한 현철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인사하더군요. 아버님, 저 왔습니다.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예, 여기 손님들 있으니 다른 데서 얘기해. 저는 현철이를 끌고 나왔습니다. 술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아버님 모시고 간 등산이 몇 번이며 목욕탕이 몇 번입니까? 그리고 아버님 아팠을 때 병원 왔다 갔다 하며 태워다 준 사람이 누굽니까? 저 아닙니까? 그런데 젊은 시절 저지른 그 실수 하나 때문에 저를 버리신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미안하지만 다시 돌아가 보게. 자네 다신 볼 생각 없으니까. 아버님, 아니, 장인어른. 제 말 좀 들어보시라니까요. 누가 장인어른이야? 말 조심해. 왜 안 되는 겁니까? 예, 진짜 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가지고는. 말 조심하게. 후회할 짓 하지 말고. 난 상간남이었던 놈에게 딸 보낼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다신 여기기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하지도 말게.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아 진짜 너무하시네. 한철이는 갑자기 저에게 달려와 제 어깨를 밀었습니다. 왜 자기는 안 되는 거냐며 저를 계속 밀며 화를 냈고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같이 밀었습니다. 그땐 저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남의 영업장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게 너무 괘씸했어요. 그렇게 서로 옥신각신하며 다투다가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확 밀쳐버렸고 결국 현철이는 저의 횟집 수족관 안으로 첨벙 하며 빠져버렸습니다. 아둥바둥하면서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더 엉덩이가 깊숙이 빠지더군요. 술이 취해서 자기가 어디에 빠졌는지도 모른 채 그냥 소리만 버럭버럭 질러대길래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사람의 밑바닥까지 보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이놈에게 남은 정까지 싹 다 사라져버리더라고요. 횟집 직원들이 와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겨우 빠져나와 술이 깼는지 흠뻑 젖어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그놈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 뒤로는 저희 횟집에 찾아오지도 않았고 연락하지도 않았어요. 딸에게 듣기로는 그 다음날부터 회사에 나오지 않더니 결국 사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잘못을 저지른 놈들 얼굴에 떡하니 글씨가 써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그래도 그 사람이 문자를 보내준 덕분에 딸을 살렸네요. 만약 그 문자가 안 왔더라면 후회할 일이 분명 생겼을 겁니다. 주변에서도 이혼보단 파혼이 낫다며 격려해 주셨어요.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이네요.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딸에게 항상 사람 조심해라 하고 말합니다. 사람 속은 정말 알 수 없다더니요. 그 말을 절실히 깨닫게 된 일이었어요.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더 이상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사람만 만나고 좋은 일만 생길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도 사람 조심하세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작정하고 속이면 어쩔 수 없이 속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땐 꼭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사람과 결혼시켜도 싸우고